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의 반발 속에서도 대만행을 강행한 건데요. 이번 주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시작전에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슈부터 종목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코인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현재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갑자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 미장은 물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들은 파란불 켜내면서 오히려 상승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0.61% 상승하면서 마켓캡 현재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0.03%의 소폭 하락이 전환됐지만 큰 변동성 없는 모습 유지해주면서 23,000불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강세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전문가들이 이를 놓고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에는 성공을 해줬지만 온체인 거래 수요가 아직까지는 부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내고 있는데요. 온체인상에서의 데이터가 현재 완전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강세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지난 3주 동안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전주 대비 여전히 17%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일 대비도 1.32% 오르면서 1,600불대에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1.5K를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준다면은 1,700불대도 안정적인 지지선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이 업계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 갑자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가격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 머지와 관련된 이벤트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것이 이 암호화폐 업계 또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지만 기존 POW 채굴자 같은 경우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명 중국 암호화폐 채굴자인 챈들러 구호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머지에 반대한다면서 이 기존의 POW를 유지하는 독자 노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POW로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포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더리움 POW라는 새로운 티커명으로 제3의 이더리움이 탄생하게 될 전망인데요. 전환되는 이더리움만 이제 POS로 넘어가고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POW는 기존의 채굴기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이더리움 업계,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있어서 어떤 가격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POS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부에 고정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테더 같은 경우도 최근 USDC 공급량에 밀려 나면서 이 올해 연말 안으로 USDC가 USDT의 이 변동성 그리고 유동량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업계 관측들이 나와주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테더가 USDC 위에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USDT가 공급량이 최근 3개월 동안 하락세를 걷고 있었지만 다시 시장에 회복 신호가 나와줬다라고 합니다. 3개월 연속 감소했던 공급량이 8월 들어서 0.7%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비록 소폭의 증가세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 신호로도 풀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시사했습니다. 한때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을 장악했던 USDT, 이제는 45% 수준에 그치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USDC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BNB가 전일 대비 0.8% 오른 284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전주 대비 12%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USDC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 카르다노가 전일 대비 1.74% 하락 전환되면서 가격은 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 모두 전주 대비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지만 전일 대비는 소폭 하락된 모습 보여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일부의 약한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강세장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업계 주요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터카드의 CFO가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유용성을 다시 한번 짚어냈는데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직불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지원이 가능한 카드사죠.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해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갔고요. 그런 한편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이 최악의 국가 간 결제 옵션이다라는 ECB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늘 비트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을 압박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의 결제 옵션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이 각국의 CBDC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또 업계 주요 인사들의 소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클 세일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형 코인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업계 인사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마이클 세일러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우리 시장의 광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며칠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윤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과연 건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더리움이 현재와 같은 주목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이더리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일제히 이 마이클 세일러를 비난하면서 2000년도에 마이클 세일러가 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말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직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로 역임을 하면서 특히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로 풀이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사임을 놓고 마이클 세일러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더 집중하기 위한 이 사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사회 의장직을 지속적으로 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분석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수출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국 수출 규모가 올해 들어 일본의 9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이 수치가 10% 남짓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건데 이 두 격차를 줄이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두 양국의 경제 수준은 여전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요? 네,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국내 수출 금액이 2,92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기간 동안 일본의 수출 금액이 3,091억 달러였으니까요. 그거의 95% 정도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수출액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 616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563억 달러로 한국이 역전을 한 그런 상황일 만큼 최근에 수출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비중도 수출 금액이 일본과의 이제 그 비중도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1980년도에는 국내 수출 금액이 일본의 13.4%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엔 60.6%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95.2%, 올해는 이제 95%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출은 많이 격차가 이제 좁혀졌지만 아직까지 경제력이나 기술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 기준으로 세계 3위,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7단계 정도의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억 2,5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2.4배나 되는, 그러니까 세계 11위만큼 또 이제 내수 시장이 그만큼 더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 여건에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5% 미만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31%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출입을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GDP 대비 대외 의존도는 60%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서 국내 경제 상황이 크게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안전자산이다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국내와는 좀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일본의 이제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의 이제 소부장 중심으로 첨단 제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교육 이제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국이 서로 교육의 중요 상대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5번째로 큰 지역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3번째로 큰 교육 상대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대일 간의 적자는 좀 큰 폭에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000년도 이후에 계속 200억 달러에 넘는 그런 이제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 상반기만 해도 12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가장 적자가 크게 된 이유는 일단 일본이 소부장 관련된 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완성 제품을 조립 생산할 때 일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제 2019년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에 소부장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 중심에서 공급망 다변화, 그다음에 국산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제품들의 일본 수입이 많이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된 이제 첫째 연도에 이제 2019년도에는 일본산 비중이 17%였다가 올 상반기에는 15.4%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양국이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중간에는 이제 한일 수출 제품에 대한 이제
양국의 경쟁이 좀 심화됐다가 최근에는 경쟁 품목이 변화가 되면서 경쟁이 좀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팔린 수출하는 건 이제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부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철강,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합성 수지 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겹친다라고 보여지는데 기타 뭐 제품으로는 그렇게 겹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산업 구조가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요.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수출 규모는 일본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분위기로 보면 내년 정도가 되면 일본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국내 경제 여건이 여전히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꾸준히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 산업인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뭐 같은 이제 품목의 수출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수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이 뭐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은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뭐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가장 주력 제품들의 뭐 수출은 아마 향후에도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뭐 주가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출액 이번 상반기에만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지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비교 대상으로서 일본을 들어서 수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도 잘 갔던 쪽을 좀 살펴보면 완성차 쪽과 2차 전지 배터리 쪽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부분이 많은 부분을 좀 차지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상반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10% 가까이 좀 하락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K 배터리 전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올 상반기에 국내 2차 전지 3사의 글로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5.8%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이 203.4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생산량은 52.4기가와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생산량은 뭐 일단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의 증가율이 중국 시장이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3원계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LFP 배터리의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3원계가 주력인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중국의 이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2차 전지 상위 10개 제조업사 중에서 중국 업체가 6곳으로 뭐 많이 증가를 했고요. 뭐 국내 회사가 3개, 그다음에 일본 회사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게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였었던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 국내 3사의 뭐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 증가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 SDI만 2분기 영업이익이 4,290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신 이제 국내 1위의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956억
건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 전년도에 비해서 73% 좀 감소를 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3,200억대로 적자폭이 좀 더 확대가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주요 고객사인 이제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엔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의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 목표를 기존에 19조 2천억에서 22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은 적자 수준이긴 하지만 4분기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을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액도 7조 이상을 지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세는 좀 낮게 이제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최근 이제 헝가리 제2공장 가동,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젠5 배터리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비중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회사의 실적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수급이 좀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업체 전체적으로도 매출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내 기업도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떨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의 LFP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면서 줄어들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LFP 배터리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급 프리미엄급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급형 중심으로 보급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우치 형태로 LFP 배터리를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아마 조만간 양산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만드는 LFP 배터리는 우선 이 SS용으로 사용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차량용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LFP 배터리 개발을 마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관련된 LFP 배터리의 판매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저가형 이제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같이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9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투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생산 시설이 미국에 있는 경우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3사 같은 경우 지금 모두 미국 내에 2차 전지 생산 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에 전기차를 구매할 때 2차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가 미국 내에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2차 전지 판매량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성장세는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판매 가격 상승, 그다음에 제조 과정상의 이제 과다한 탄소 배출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나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제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관련된 탄소 배출도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된 가격도 이제 하락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기상 이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소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친환경 차인 전기
차의 보급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성장성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나 그다음에 부품 장비 관련된 회사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작전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이 좀 더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1.2% 하락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도 0.67%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연준 의원들도 계속 매파적 발언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기준금리가 0.5% 인상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0.25% 인상에 찬성을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끝낼 만큼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는 확신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할 만큼 여전히 시장에서는 통화 기축과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사안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전일 주가 하락했던 이유가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강성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만 주변 해역에 미사일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양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 관련된 우려가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미국과 중국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는 지금보다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아직도 이제 13조 원대를 이제 유지를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래 대금 부족에 따른 이런 이례적 변동성은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아직 바뀐 상황은 없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아마 테마별 수매매가 좀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급등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순매수 유입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시간 내로 지금 1,310원대 중반으로 지금 움직였던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아마 환율이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런 점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좀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좀 이슈로 넘어가야겠죠.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우리 증시도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기아랑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렸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글로벌 외교, 지정학적 리스크라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과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수급의 부담이 좀 존재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큰 방향성이 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양시장이 지금 60일선에서 좀 약간 횡보를 하면서 저항을 좀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은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펠로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대문을 방문한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좀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무력 시위한다는 부분
부분들. 근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대만에 지금 도착한 걸로 보이고 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다시 한번 시작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어제 이제 상해 종합, 뭐 대만 가권 다 지금 이제 중화권 증시 좀 하락을 했고, 특히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부분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펠로시가 좀 대만 방문을 하고 나가는 순간 또 이 리스크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하락의 트리거를 당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블룸버그가 지금 이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에 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좀 대응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요약을 해보면 뭐 군사적 위협 혹은 뭐 경제적 제재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군사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경제적 제재라고 하면 이제 뭐 대만이 뭐 중국으로 식품 등을 좀 수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인 경제 제재네요. 네, 여기 또 TSMC가 또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국제 유가가 좀 일단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일단은 뭐 93달러까지 어제는 좀 하락을 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무역 수지에 좀 개선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집중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 미중 무역 갈등 다시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무력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황은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다투면 둘 다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 영향인데 네. 증시에 대해서도 오늘 장중에서도 계속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우등생이죠.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급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제 우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폼을 열었던 게 LG화학, 이 GM의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포괄적 합의서를 좀 체결했다고 좀 밝혔었죠. 그래서 2030년까지 95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역시 GM과 13조 이상의 지금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좀 조단위 계약들이 좀 심심찮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죠. 또 양극재 부분이 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LG화학 역시 첨단 소재 부분이 2분기 매출 지금 2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져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IPO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일 하이텍 그래도 무난하게 지금 이제 어쨌든 상장을 했죠. 특히 이제 성일 하이텍에 이어서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죠. 세비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HYTC 여기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대어라고 불리는 이제 WCP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이러한 좀 대어급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게 세비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비캠 같은 경우도 기관총회에서 지금 1670대 1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HYTC 같은 경우도 1480대 1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요 예측에 상당히 좀 좋은 이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공모가 희망 밴드를 넘어선 상황이고, HYTC 같은 경우도 희망 밴드 최상단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전지 뭐 계속 하반기에도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분명히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조금 가면
이제 좀 쉬었던 이제 뭐 장비주가 다시 한번 가고 또 장비주가 좀 가니까 뭐 쉬었던 뭐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양극재를 제외한 또 다른 섹터에서 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시장과는 또 딴판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이제 상장하는 IPO 기업들도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대규모 공급 체결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안에서 만약에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뭐 대형주들의 일단은 좀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지금 고점은 넘긴 상황이고 지금 이제 2,500선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61선에 대한 어떤 좀 저항 부분과 함께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제 코스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결국 대형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반도체 섹터, 특히 삼성전자가 좀 변화가 생기면서 제가 볼 땐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좀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좀 약간 논란이 생기면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또 2차 전지 섹터가 좀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100조에 가깝게 왔죠. 지금 이제 97조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약간 시속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대형주 이 두 개의 좀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가 2,420선. 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선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섹터 분명히 좀 불을 뿜고 있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의 좀 불이 변동성이 붙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이 지금 흔들려도 실적주들은 약간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하반기에 혹은 내년에 이 가이던스에서 좀 상당히 좀 성장성이 확인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시장과는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 평가가 좋은 종목들 여기에 좀 수급이 붙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수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약간 저항을 받는 듯한 약간 가두리 박스권 형식으로 지금 이제 가둬놓고 화려한 좀 실적 장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시총 상위주들 흐름 당연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섹터를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인지 아닌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짚어볼 텐데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네, 시장과 지금 업종들의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 게 대형 IT주 특히 시가총액 상위 1위, 3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지수 같은 경우가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하나의 그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대형 IT 군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상승을 한 단계 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뭐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방산 업종, 제약바이오군,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런 식으로 거래소 코스닥 다 한 번씩 순환매가 도는 상황이고 어제 시장은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버티는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온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수단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외 신흥국단 같은 경우가 중국 중심으로 해서 먼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모습인데, 기존의 중국의 시장이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때 중국이 한번 큰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중국이 하락이 하지 않는데 한번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온 구간입니다. 이게 동조화가 되지 않고 있고, 한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는 또 다른 큰 리스크가 없으면은 급락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급락한다, 시장이 하루에 거래소 기준으로 3% 이렇게 빠진다라고 미리 예단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생각해야 될 점은 업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이제 순환매가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긍정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기판 중에 신텍,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는 체력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부적인 지수만 본다고 하면은 단적으로 2,400 초반 수준 밸류에이션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2,200 후반에서 급하게 올랐다는 점에서 시장은 손고르기도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지금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았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가 계속은 아니겠지만은 중국, 미국, 대만 이러한 군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같은 경우를 한 50%대는 유지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가 좋았고, 주가 같은 경우가 절대 주가 같은 경우 바닥 대비해서 반등이 30% 이상 안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추려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보다는 지금은 개별주 쪽으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종목 같은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면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현금 비중은 50%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적 개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 저희가 특징주로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코스모 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2차 전지 양극재의 원료로 쓰이는 황산 코발트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 종목들의 주가가 좋으면 좀 뒤이어서 강한 경향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그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준비를 하고 수직 계열화 부분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보니까 코스모학의 주가도 강했습니다. 그러한 점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점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었냐, 그 점이겠는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8억 5,900만 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인데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고, 어제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권에 있던 주가가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 이러한 그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종목은 가격대를 좀 낮은 선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당일 기준으로도 한 3%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가격 접근은 17,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많은 분들이 원픽으로 좀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코스모화학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 17,800원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서 종목별 흐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지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해서 뭐 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어떤 점을 봐야 되냐.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커지느냐. 이런 의문이 많으실 텐데요. 커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지금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시총상위주들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특이하게 상승을 할 만한 업종의 특징이 안 보인다는 그 점, 그 다음에 환율 여기로 좀 변동성이 다시금 1,310원대로 커진 점, 이런 점까지 함께 봤을 때 연결해서는 V-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그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구간에서 이게 상승을 할 때도 하나의 리스크가 있지만 빠진 단계에서 하단 부근에 오면은 이게 한번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요소가 발생하든지 그러한 추세가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빠진 단계에서 변동성은 줄어들어 있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에서 확산이 되는 요인들, 결과론적이지만 그러한 점도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와 연결해서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이제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우겨우 1,300원대로 좀 내려온 원달러 환율 여전히 수급에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종목은 농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의 2분기 실적의 발표,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월별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리오프닝과 관련 그리고 2분기, 3분기 성수기가 반영이 되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단적으로 2분기 예상치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회성 비용을 함께 감안을 한 부분과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는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기업의 실적이 있지만은 절대적인 주가, 상대적인 주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가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단계인 거죠. 올라가 있는 단계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러한 종목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일단은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절대 주가가 안 올라가 있고 되려 빠져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지금 시장의 성격에서는 매매에 대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구간까지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왔고 어제 기술적인 요인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가격 접근은 27만 2천 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 코스모학도 그렇고 농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기준에서 30%대 비중을 강하게 담는다. 이거는 아니고요. 일부의 비중 한 10%대 포트폴리오 내 10%대 비중을 이 종목의 가격에 접근을 해서 한 3%대의 이익, 5%대의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이익이 날 때 챙겨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도 아주 타이트하게 한 3% 이내로 잡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이 이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50%대 현금은 가지고 가되 이 현금을 좀 짧게 매매를 하면서 계속 그 현금의 파일을 늘러갈 필요가 있는 장이거든요.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는 현금 비중 50%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을 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 말씀을 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짧게 적은 비중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마지막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세워봤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개장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